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오늘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에서는 우리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19대 국회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기초생활 보장 관련 법률,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복지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더 넓게 주어지고 그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방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4년 2월 발생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 사건.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복지의 사각지대.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은 반복됐고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초생활 수급 지원을 받던 모자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유서의 내용과 일가족이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미뤄 생활고로 인한 동반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그 결과 2014년 12월 복지 관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주택급여를 받고 난 뒤에는 그 30만 원 금액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진짜 목마를 때 물을 주셨잖아요. 19대 국회의 기초생활 보장 관련 법률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을 기준으로 총액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빈곤통계연보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절대빈곤율과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대빈곤율은 모두 2006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수는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4년에는 약 133만 명만이 혜택을 받았던 상황. 2010년에서 2014년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인원만 88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신청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감안하면 사각지대는 더 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직된 급여 수급 요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위 40%를 빈곤선으로 했을 때 빈곤층의 규모가 약 550만 명에서 600만 명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2015년 6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약 136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사회의 사회부조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빈곤층의 규모는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빈곤층의 3분의 1 미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가 한국 사회에서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생활고로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그들은 죽음을 택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 분들은 그 어머니가 일을 하다가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소득이 끊기고 두 딸이 있었는데 뭐 큰 딸도 사실은 근로 능력이 좀 없는 상태에 있었고 둘째 딸도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위에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취약 가구를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복지제도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사연이 미리 알려졌다 해도 수급권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인데 바로 추정소득 때문입니다. 추정소득이란 만 18세부터 64세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판정받지 못하면 소득이 있을 거라 추정하는 조항으로 세모녀의 경우 어머니는 실직 상태,
작은 딸은 신용불량자, 큰 딸은 당뇨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증이 아니어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됐을 거라는 겁니다. 한편 수급권자 선정에 있어 또 한 가지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결국 이제 일촌 관계, 제가 나이든 노인이라고 한다면 저의 자녀들에게 약간의 부양 능력이 존재한다면 그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많은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도 살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제가 부양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부양비를 줘야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꺼려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 중에 일부는 과거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가 나는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텐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부양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해서 지급할 생계급여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부양의무자 조항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 자식이나 부모, 배우자 등의 부양 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소득,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했는데 이로 인해 탈락한 수급자는 2013년에서 2014년 6월 사이 3만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절실하지만 복지제도 범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해서 알려졌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복지, 수급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는데요.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다양하게 발의됐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세모녀 사건이 발생했던 해 12월, 이른바 복지 3법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 개괄적인 내용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2014년 12월 9일, 이른바 복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제 복지제도의 개선과 발전 문제는 우리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됐는데 그 첫째가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자는 게 되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긴급복지 지원,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갑자기 처하는 이런 사람들을 긴급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 좀 더 강화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 신청을 못하고 잘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좀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좀 강화하는 이제 복지 세법이 개정되고 제정되게 됐습니다. 복지 3법 중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상대 빈곤선 도입, 맞춤형 급여로의 전환이 골자이고,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은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우선 이 중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서는 이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상대적 빈곤 문제가 좀 심각해졌기 때문에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중위소득이라 하면은 가구를 일렬로 쫙 씌웠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제 보장되도록은 해줘야 되겠다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그걸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전까지는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가 있고 또 의료,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쭉 있었는데, 예전에는 통합해서 어느 기준에 맞으면은 한꺼번에 다 주고, 또 소득이 이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은 한꺼번에 다 끊고, 그야말로 절벽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럼 나는 조금 더 못 살고 말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개편을 해서 단계적 맞춤형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7가지 급여별 적용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는데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에 지원이 없었던 데서 개정 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을 각각 달리 세분화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 급여별 소관부처를 변경하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로 세분화해 지정했습니다. 한편 복지 3법 중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긴급복지지원법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능력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다면 이제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능력의 기준을 좀 상향 조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좀 더 확충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긴급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 직권에 의해서 급여를 바로 제공을 하고, 즉 먼저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가는 후에 심사하는 그런 방식이 확충됐고,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 확대되고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고 의무자의 이장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하였으며 압류 방지 계좌도 도입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처음 제정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주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많은 위기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을 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전기 검침원 분들이나 가스 검침원 분들이 집을 다니다가 오랫동안 단전단수가 됐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가구들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식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법에서는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 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단전, 단수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수급권자를 발굴토록 했습니다. 또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상담 안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복지 3법의 시행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7월 개정된 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그 효과는 어떠할까요?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7월 20일 첫 지급이 이뤄졌는데요. 우선 우리 사회 전반의 생활 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향상됐습니다.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이 개편 전 40.7만 원에서 개편 후 45.6만 원으로 4.9만 원 증가했고 제도 개편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기존 급여와의 차익을 보전하는 이행기 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양부담 완화도 이뤄졌는데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로 기존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급여액이 월 평균 8.3만 원 늘어났고 기존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지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세 가지 법의 개정과 제정으로 인해서 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만 명에서 165만 명으로 33만 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예산도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약 국비로만 따지더라도 그 1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특히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급여로 전환돼 빈곤층들의 개별 욕구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큰 경제 위기를 맞습니다. 외환위기, 신용대란, 리먼 쇼크를 맞게 되는데 이때마다 빈곤율이 출렁거리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런 빈곤층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왔습니다.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을 보호하지 못하고 더 엄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각각의 급여가 독립된 선정 기준을 갖고 주거 대란이 났을 때 주거급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각각의 그 욕구, 생계, 의료, 주거 욕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욕구 수준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벌써 100년 넘은 그 유럽의 대부분의 복지 국가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은 이러한 급여 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편을 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많은 복지 제도에게도 굉장히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 특히 주거급여는 지출에서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세 자녀와 함께 지하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김미영 씨. 아이 아빠가 개인 사업을 했는데 그게 계속 파산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고 월세로 밀려서 보전금까지도 다 까먹은 상황에서도 제가 집주인한테 지금 많은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나가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나앉을 그런 상황인데 작년 7월에 법이 바뀌면서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방문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주택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셨다고. 이후 매월 말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 30만 원은 벼랑 끝에 몰렸던 김미영 씨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매달 안 빠지고 주택급여를 받고 난 뒤에는 그 30만 원 금액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돈 주고 나면 뭐 한 달 매달 돌아가는 게 쳇바퀴 돌아가는 시기였었는데 그 보조가 조금 여유를 갖게 하고 뭐 아무래도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택조사 등의 업무는 LH 주거급여 사업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데요. 26개 주거복지센터, 전국 49개 주거급여 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크게 대별됩니다. 임차 가구는 현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를 하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이번에 개편된 주거급여에 의해서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고 기존의 그 기초생활보장법 체제 하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만 주거급여 수혜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개편된 법제 하에서는 중위소득 43% 이하인 자까지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새로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거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복지 3법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발굴법 제정으로 복지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가 구축됐습니다. 수급자 발굴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그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동원하고
각종 그 정책 수단을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정부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동주민센터를 그 복지센터의 허브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당초는 그 구나 시 단위에서만 했는데 이 사례 관리를 동 단위에서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까지 전체 3,496개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복지팀이 각 주민이 처한 상황을 살핀 후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상수도 사업본부, 도시가스 사업소 등 13개 기관에서 단전, 단수, 건고료 체납 등 24종의 취약계층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복지 대상자를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간 지적되어 온 미비점들을 정비해 혜택을 두텁게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런데 이러한 상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의 중요성도 부각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된 법 개정 이후의 상황도 살펴보고 향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확대됐고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는 사후에 제출 가능토록 해 더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수급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수복 씨. 그날 기억은 자세히 안 나요. 눈 뜨니까 병원이었거든요. 그냥 앞으로 떨어졌는데 양쪽 다리 여기 지금 다 갈라내고 이쪽 양쪽 여기도 지금 다 심박아진 상태거든요. 허리에 7번, 8번, 9번을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로 3번 수술하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좀 생각 외로 병원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산재 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병원비 처리했습니다. 사고 전에 일을 했으니까 남한테 저게 손벌리지 않았지만 이제 당장 이제 일도 못 하니까 여기 앞으로 살아나가는 일이 막막하고. 긴급복지 지원 신청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지원금을 받게 됐다는 이수복 씨. 생각 외로 빨리 지원을 해주셨어요. 구청에서 왔다 가고 바로 그냥 40만 얼마가 들어와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급박한 상황일 때 정말 진짜 목마를 때 물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한테 거기에서 방세도 내고 병원비 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죠.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공부조제도 개편의 방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이나 보편적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적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그 사회부조제도 수급자가 적은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조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층에 이르기 전에 사회보험이나 사회수당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로 빈곤화를 막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생한 빈곤층 수가 적고 공공부조 제도가 작습니다. 경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공부조제도 개편을 거듭해온 일본. 일본은 상대 빈곤율이 높은 편이지만 생활보호제도의 수급률은 전체 인구의 1.6%에 불과한데요. 외형적으로 일본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층 생활보호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제도와 장애수당 등 기타 복지제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제도와 사회보험제도를 매개하는 중간적 지원제도인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마련해 민관 협력의 토대하에 지역 단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는데요. 자립상담 지원과 주거보장 지원금 지급, 임시생활지원, 취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것은 복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근로빈곤층에게는 자립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자립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취업지원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호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2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인구 규모가 조금 높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는 약 한 300만, 독일은 400만 명 정도를 보호합니다. 우리보다 15배 내지 20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구의 복지국가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복지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복지급여를 주면서 동시에 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화하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말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로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부담이 점점 증가했는데요. 실업 인구도 400만 명을 넘어서며 사회보장 체계마저 붕괴 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이후 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독일은 근로빈곤층에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초생활보장 대상 집단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분류하고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활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와 함께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급여 수급과 취업 관련 관리 감독을 고용센터에서 동시에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센터에서는 현재 생활 상태에 따른 취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한 근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연계를 강제하지 않고 기초생활을 보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일해서 자립적으로 소득을 얻고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조적으로 누군가는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제 경제 정책을 잘 펼침으로써 이제 고용을 확대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실업 상태에 처하고 빈곤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또 생산 현장으로 끌어내서 좀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다 같이 논의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각박해져가는 사회. 이와 같은 국가적 현실 속에서 복지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요. 첫걸음을 내디딘 적극적 복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로 시행 중인 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급여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 형편에 따라 차상위 계층 보장, 긴급복지 지원, 민간 지원 등을 적극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찾아오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지향하며 법률의 상당 부분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는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눈에 보는 19대 국회 법률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